그러긴 할 텐데 쭉을 따라서 이걸 노리기 위한 어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들을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7억 하던 게 지금 9억을 한다는 게 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놀란 거야. 그럼 뭐가 더 놀랄까?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요 자산군으로 과연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2023년 마지막 회죠. 그래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시즌 1, 2에서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임팩트가 있으셨던 그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월세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서 저는 좀 인상이 깊었는데, 금리가 하이어 포 롱거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는지 하고, 내년도에 그럼 우리나라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매매 수요가 위축되니까 전세 수요로 몰려서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는 매매 수요가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었는데 전세가가 같이 막 많이 내려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게 등가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또 입주 물량이 줄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2021년은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7만 호 정도였고 작년이 한 3.5만 호로 훨씬 더 많이 적었거든요. 작년은 전세가가 막 빠졌던 시기니까 이게 꼭 입주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걸 여기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 가면, 작년에 이제 시장 금리가 많이 뛰니까 그 다음으로 코픽스 금리 뛰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이제 순차적으로 뛰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작년 12월은 이제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한 대략 5%가 넘었었는데, 그게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온 게 아직까지 지금 여파를 미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직 4% 초반, 그러니까 대략 1%포인트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익숙한 동네 같은 경우 연말 연초에 전세가가 7억이었었는데 지금 한 9억 정도 하고 있어요. 7억에 전세자금 대출금리 5% 곱하면 뭐 연간 3,500, 그리고 지금 9억에 전세자금 대출금리 4% 곱하면 연간 3,600. 얼추 비슷하니까 7억 하던 게 지금 9억을 한다는 게 올랐다고 할 수 있느냐, 뭐 그 좀 이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매매 수요가 위축된 거는 주택담보대출 쪽이 먼저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거기가 먼저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이걸 억지로 누르지 않는 한은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그러면 시장금리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또 이제 DSR에 넣는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많이 받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매매가가 터나듯이 전세가도 조금 더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한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을 때 그러면 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그 사태가 항상 벌어질 때 이게 이제 전망이 좀 어긋나게 되는데, 사실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이슈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선이 한 2개로 확장이 돼 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이제 대만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지정학적인 이슈가 아시아에서까지 확산이 되면 이거는 사실 컨트롤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이슈를 하나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생각보다 좀 떨어져 주면 괜찮은데 떨어져 주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이게 부채 구조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뭐 다들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안정이 됐는가. 사실 우리나라 PF도 문제지만 중국이 문제된다는 건 이거는 게임의 차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중국 경기의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 좀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미 대선 관련돼서는 혹시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내년도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명목적으로 있을 정도로 상당한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남들은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살면 돼.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들을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바이든과 민주당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극단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재정 지출이나 내지는 좀 포퓰리즘적인 어떤 지출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어찌 보면 금리를 잘 안 빠지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미국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어찌 보면 이 부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서 내년 대선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AI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대될 수 있는 빅 이벤트 아니면 뭐 리스크 요인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일단은 있을까요? 리스크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잖아요. 네. 그냥 주가도 주가인데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거의 뭐 올타임 하이 근처에 다 있는데, 근데 이 금리에서 이 정도 밸류를 받을 만한 게 말이 되나라는 거를 그건 이제 시장 기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걱정은 챗GPT 너무 훌륭한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를 계속 놀래켜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놀란 거야. 이미 자극에 너무 익숙해. 그럼 뭐가 더 놀랄까? 약간씩의 포인트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애플 저희가 얘기 나왔을 때 한 전체를 바꾸는 논의들이 되고 있긴 한데, 요것들은 한 3년에서 5년 뒤란 말이죠. 내년에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관점들은 있거든요.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2000년대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그때 규제 이슈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와장창 깨지는, 그게 이제 IT 버블의 붕괴 시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AI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중국과 이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 될 인더스트리로 보고 있느냐, 적당히 좀 눌러줘야 되는 약간 규제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관점이 당장은 있으신지. 오히려 이제 규제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게 빅테크가 돈을 벌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는 뭔가 반독점법이라든가 규제의 시각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규제를 꺼내기에는 사실 인공지능 업계가 당장 냉정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오픈 AI도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꽤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리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이걸 리드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사기업들끼리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움직임들을 하고, 사실 그 목소리를 제일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샘알트만이죠.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규제라는 게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먼저 나는 다 해놨으니까 규제하겠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규제는 초기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올웨더 포트폴리오까지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다면 어떤 쪽에 중점을 두면 좋을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올레더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부진을 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재를 맞았기 때문에 채권 헤비한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채권 삼재를 맞으면서 좀 많이 부진했고, 자산을 배분하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잘 아니까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 분산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자기 전에도 막 뭔 일 있었나 보고 막 이렇게 살펴보는 입장에서는 테크를 투자하고 접근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마치 한 사이즈의 옷을 모든 사람한테 파는 일이랑 똑같아서 어떤 특정 자산에 뭐 집중해라라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베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건가요? 2016년에 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처음 접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 크립토가 금융을 바꾼다, 약간 그런 네, 그런 열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7년이나 흘렀지만 뭐가 이렇게 뭘 바꿨나?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사고 팔고 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되지, 이렇게 금융으로 깊숙이 침투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규제라는 게 있었고, 어쨌든 우리가 올 한해는 AI 붐을 한번 봤는데, 이게 과연 또 규제라는 이슈와 이제 무관할 수 있는 섹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꿈이란 거로 많이 높아진 것은 규제라든가 이런 생각지 못한 거로 인해서 한번 조정을 받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반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채권은 글쎄 더 올라가기보다는 고금리라고는 해도 좀 지속하는 정도로 약간 스테이블한 자산의 성격으로 좀 이렇게 다뤄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첨언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자산군의 수단이 됐어요. 그냥 맡겨만 놔도 이제 따박따박 이자가 들어오니까
어찌 보면 자산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에도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는 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약간 관가가 되고 있어요. 내년도 선거가 많고 재정 지출 계속 해야 되고 돈 필요한데 굉장히 많아지는데 계속적으로 인플레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해지가 안 되는 채권이란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요 자산군으로 과연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그 케인즈가 화폐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권을 사는 거는 그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로 부를 이동시키고 가계에서 정부로 부를 이동시키는 하나의 행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채권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는 있다. 쿠폰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근데 과연 공격수가 채권이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도에는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또 다른 수단들을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다 2023년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쩐썰레오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고 오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워낙에 저금리 시대를 워낙 오래 살았다 보니까 정말 금리가 내려가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남들보다 빨리 빚을 내서 뭔가를 사는 게 이게 주요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이었다면 자칫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좀 무리한 빚은 빨리 갚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는 좀 그런 게 어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실 2%가 쩐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에 대한 얘기를 편하게 하는 약간 그런 자리인데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실질적으로 2%를 시청을 하시는 정말 직접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신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더 도움을 드리고 더 정확한 분석을 하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은 틀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말 행복하시고요. 내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뭐 유튜브도 저도 많이 보는 편이고 글도 많이 보는데 도대체 영상과 이걸 보면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항상 답답하죠. 그 답답함을 저도 너무 공감하고 답답함을 이제 이겨내기 위한 자신만의 고민의 시간, 자신만의 소화의 시간이 있어야 결국에는 좀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쩐썰의 고수 이제 연말 특집으로 세 분의 고수님들을 모시고서 정말 뜻깊은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년 아무쪼록 투자하실 때도요, 이런 조언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상으로 이제 2023년 쩐썰의 요군요 시즌2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